지난달에 뵙고 이제 한 달 지나서 뵙는데 보니까 해가 바뀌었네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지만 2025년이 시작이 되었네요. 저는 역시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 전문가로서 지금 이게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시적절한 주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다시 지난 3, 4년 동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비슷한 그러한 것이 예고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뉴스로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여러분들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그 뉴스들을 이미 접하고 계실 줄 믿는데 지금 중국에서 HMPV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뭐 난리를 친다고 또 뉴스에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실체가 뭔지 우리가 과연 걱정할 만한 것인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HMP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휴먼 메타 뉴모니아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2001년에 그 유전자 구조가 발표되면서 그 실체가 이제 밝혀진 네덜란드에서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구조를 밝혔다는 거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유전자 구조가 밝혀짐으로 이게 세간에 나오게 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흔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소아과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아직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니고 흔히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예요.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과 뭐 일부 아시아의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일부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일부 지금 보도가 돼서 막 또 난리를 피우는 HMPV 즉 휴먼 메타 뉴모니아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차이는 그 바이러스는 어린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아이들에게 쉽게 감염이 되고 주 감염 대상이지만 조금 더 늦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되는 애들에게 주로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또 사실 뭐 금년에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건강한 성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지금 만성 질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연세가 많은 기저질환 환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감기조차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지금 결산해 보니까 그냥 감기일 뿐이었던 거예요. 지난 3, 4년 동안의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미국 CDC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요, 이건 뭐 매년 그 유행처럼 겪는 독감보다도 훨씬 더 치명성이나 그것이 약했던 그런 질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들 하세요. 맨 처음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박쥐에서 유래된 거를 그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사람에게 감염되게 한 것이라 포린리스, 즉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열도 나고 맨 처음에 대책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나왔었던 겁니다. 금방 그 뒤에 안정화되면서 이거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독감 바이러스가 지금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1월에 이렇게 독감이 유행할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미 이 호흡기 감염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쇼킹한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은 뭐 독감이 됐든 코비드-19 즉 코로나19가 됐든 일반 감기가 됐든 호흡기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병태 생리는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예방하는 조치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기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보편적인 그런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그 독감은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감염이에요, 감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요. 뭐 그냥 겨울철 되면 따뜻한 나라로 열심히들 골프 여행 무슨 여행해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인천 공항이 뭐 난립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왕래가 많으면요. 동남아에서 나름대로 퍼져 있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
소위 말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통칭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를 아예 감염이 된 채로 여행을 갔던 분이 돌아와서 한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요. 모르지만 그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그렇게 감염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퍼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그게 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행성 독감이라는 말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감기는 1년 내내 걸릴 수 있지만 독감은요 유행이에요. 유행. 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독감은 우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했고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 목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되는 거로 그랬잖아요. 즉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즉 내 몸에서 익숙하게 노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포어린리스가 강하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열이요. 바이러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또 높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독감과 감기를 구분하는 한 증거 중에 하나인 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이러스나 세균은요 고열을 싫어합니다. 고열 중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독감이든 감기든 한여름에 유행하는 거 보셨어요? 추울 때,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감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는 추울 때 증식을 잘해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열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자, 열이 심하게 난다는 거는요, 감염된 바이러스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열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크게 작용되는 거예요. 인간은 정온 동물이라고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체온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 시상하부에 딱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상하부로 통과되는 혈액의 온도에 의해서 열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감지해서 혈액이 37도로 세팅돼 있다고 할 때 그거보다 높으면 식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고 그래서 열을 발산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시상하부, 즉 이 열 센서가 있는 그곳에 혈액이 지나가는 그 혈액이 37도 정해진 온도보다 낮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돼 막 털이 바짝 쓴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열이 발산되지 않게, 그리고 혈관을 다 수축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막 근육을 어달달달달 막 떨잖아요. 떤다는 게 뭐예요? 근육이 수축한다는 소리예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돼가지고 그 차이만큼, 즉 세팅된 온도와 실제 온도가 차이가 1도면 1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시상하부에 37도로 딱 세팅이 돼 있는데 만일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처 감지 못해서 대책을 못 세워서 그놈이 막 증식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늘어난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그걸 기가 막히게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가 왕창 늘어났는데 그놈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굉장히 비특이적이면서 빨라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열인 거예요. 열. 감염된 바이러스의 수에 따라서 열 세팅을 우리 몸은 기가 막히게 그 시상하부의 중심 체온을 딱 바꿔주는 거예요. 세팅된 온도가 40도가 되면 우리 몸은 40도로 체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열 발생 장치가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한이 나는 거예요. 오한이라는 게 뭐예요? 온몸의 근육이 다 수축하는 거예요. 덜덜덜덜 하면서 그냥 자기 의도하는 거 상관없이 막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열 발생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열이 올라가면 갈수록 바이러스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 면역세포가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체온은 혈액을 타고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디에도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그 체온이 다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체온을 39도, 40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 몸의 오한과 막 여러 가지 이 면역 물질이 나와서 온도를 막 올려주는 파이로젠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막 열이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체온이 딱 올라가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증식을 못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40도까지 올라가면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비상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초기에 바이러스의 수가 제어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1차적인 방어 기제인데, 그러면 독감이 걸렸다라고 할 때 일단 열이 난단 말이에요. 그 열은 해열제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루 정도는 최소한도 열과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 역류아의 경우는 경우가 다릅니다. 역류아는 체온이 40도까지 가면 열성 경련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아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걸 집에서 마음대로 그냥 열을 놔둬도 된다고 놔두시면 안 됩니다. 역류아의 경우는 여러분들 굉장히 흔하게 감기나 독감 흔하게 걸리는 거 뭐 거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역류아의 경우는 소아과 선생님께 찾아가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집에서 함부로 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는 학교를 다니는 학령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성인들은 열이 나는 것으로 인해서 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열을 잘 관리해 최소한도 하루는 열과 싸우시는 해열제를 절대 드시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홍콩 독감을 바이러스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비타민 C가 부족한 쥐만 독감에 걸려서 폐렴이 돼서 죽더라. 그러나 비타민 C를 못 만들지만 먹인 쥐 또는 비타민 C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쥐는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그냥 상기도에서 끝이 나지 폐렴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사망하는 예가 거의 없다 하는 것을 실험으로 제가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걸 세계 학술지에다 발표를 한 바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리뷰를 해서 그걸 받아줬을 정도면 여러분들 객관적인 그 학술적 가치가 증명됐기 때문에 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독감이든 코로나든 감기든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대수롭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 비타민C를 지금 3번 이상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 그게 어느 때이든 상관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매 식사 때마다 드시는 양의 비타민C를 즉시 복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날 때부터 하루 이틀 정도는 6번 식사 때마다 한 번씩 드시고 식사와 식사 중간에 한 번, 자기 전 한 번 이렇게 해서 6번을 하루 이틀 드시면 대개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요 약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약은 이게 처방약이기 때문에 보통 개원한 의사 선생님들이 잘 처방을 해주지 않아요.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라는 거예요. 말라리아 약입니다. 말라리아 약. 이 약이 나온 지 50년이 넘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값도 싸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라고 하는 약이요, 코로나19가 난리가 났을 때 백신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는 계속 나오고. 그때 비타민 C와 이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라는 약이 제일 많이 사용됐고, 실제 거의 모든 미국의 개원가에서 이 약을 환자들에게 투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에 관련된 논문이 갑자기 하나 발표가 됐어요. 2020년 5월 8일에 여러분들 란셋이라는 잡지는요, 세계 최고의 의학 잡지예요. 많은 의료인들이 죽기 전에 저기 한 편 논문을 냈으면 하는 정도로 정말 유명한 논문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백신이 투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이 논문이 내용이 보니까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라는 논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밑에 그 논문 한가운데 조그맣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부작용의 이름인데 벤트리클라 어리스미아, 뭐냐면 심실부정맥이라는 거예요. 심실부정맥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에요. 그것이 이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을 먹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을 란셋이라는 잡지에서 2020년 5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의료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라는 약이 개발돼서 나온 지 50년이 됐고, 말라리아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쓰였고, 지금은 사실은요,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나 류마티스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자가면역 질환에 지금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 그 자가면역 질환에 대단히 좋은 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요,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그걸 처방을 해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평생 그냥 그렇게 병을 관리하면서 먹는 그렇게 안전한 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2020년 5월 8일에 갑자기 그 약이 그동안 안 생기던 그런 벤트리클라 어리스미아, 즉
침실 부정맥이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왔으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의료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딱 2주 만에 2020년 22일에 그 논문이 철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논문 보세요. 논문에 보면 빨간 색깔로 retracted라는 말이 써 있죠. 이 논문을 전 세계 어디서나 인쇄를 하면요, 자동으로 저렇게 논문 한가운데 retracted, 철회되다 라는 그런 게 인쇄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짜 논문에 대한 과학적 대책인 거예요. 자정 능력인 거예요. 저렇게 빨간 글씨로 retract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철회된 논문이니까 이게 잘못된 논문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저 논문이 딱 나오면서 불행하게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신속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2022년인가 그때 기준으로 130억 도수의 백신이 주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그러면요, 그 논문이 2주 뒤에 철회가 되면 신속 허가도 철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백신은 치료제가 없을 때만 신속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논문으로 내놓고 가짜 논문을 내놓고 신속 허가를 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된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이 란셋이라는 이 의학 학술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지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디도 믿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 제가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치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린 이유는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 확실한 치료제라는 증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논문이 결코 그렇게 심실 부정맥이라는 치명적인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아니고 코로나19가 됐든 독감이 됐든 감기가 됐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됐든 또는 여러분들 아까 HMPV라고 하는 지금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 그런 거든 간에 호흡기로 감염되는 모든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 효능이 바이러스 종류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꼭 독감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를 복용하실 때 여러분들 그의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 하루 이틀만 비타민C 6번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동시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는 이 약을 체중 70kg 이상 되는 남성들은 아침, 저녁, 즉 12시간 간격으로 2알씩 드시고요. 보통 일반적인 여성들은 한 알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그러니까 복용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복용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제 환자를 보고 나서 저녁 5시, 6시쯤 되면 목이 칼칼합니다. 그때 비타민C 4알과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2알을 동시에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다시 한번 먹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비타민C 먹고 그렇게 하고 자면 아침에 다시 말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2번을 먹은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를 먹을 정도면 다 바이러스 수가 증식을 억제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독감이든 감기로 앓는 거는 바이러스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동시에 들어가서 작동이 되면요, 이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원래 원론적으로 4일이나 5일 이상은 먹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막 일주일씩 먹으면 안 돼요. 4, 5일이 지나면 그 바이러스 증식 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독감이든 감기든 시작하자마자 그걸 하자마자 드시면 대개는 한 번 내지 2번만 드시면 대개는 너무나 깨끗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가깝게 아시는 의료기관이 있으시면 가셔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을 받으시면요, 한 겨울 나는데 충분하니까 2, 3만 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처방이 필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좀 아시는 의료기관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비타민C도 여러분들 같이 드시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비타민C의 2% 부족한 걸 완벽하게 그것이 여러분도 알잖아요. SVCT1, 2라고 하는 수용체를 올려주기 때문에 비타민C 효능을 높이기 때문에 비타민C를 6번 먹고 이 비타민C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독감 왔을 때만 그렇게 먹고 하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먹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뇌혈관 장벽 비타민C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먹는 비타민C는 항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그 종양을 치료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사를 맞으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러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비타민C를 드시면 철분의 양이 올라갑니다. 그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페리틴의 레벨도 올라가고요. 철분의 수치도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철분 수치 올라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철분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들 철분의 양이 올라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저는 40년 먹었잖아요. 제가 무슨 그것 때문에 무슨 질병 생겼어요. 저도 그래서 아예 검사 안 해요. 그거를 항상 해보면 철분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페리틴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염려하시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접 베가도스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이 손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손상되었을 때 그 일반적인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과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치료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비타민C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지식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지혈증 약 끊었다고 뇌출혈 뇌졸중 옵니까?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거의 40년 가까이 고지혈증인데 제 혈관은 뇌졸중이나 뇌출혈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20대 혈관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제가 또다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췄다고 뇌졸중이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뇌졸중 예방 못해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타민C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를 드시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확실히 끊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혈중이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비타민C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게 지키기 때문에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뇌졸중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수도 없습니다. 우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에 세뇌가 돼가지고요. 이게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면 곧 뇌졸중으로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비타민C를 잘 드시는 분은 고지혈증약 과감하게 끊으시고 고지혈증약 가지고 위협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다른 강의들 많이 들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비타민C가 부정맥에 많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비타민C가 부정맥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맥은 비교적 지금 심장 전공하신 선생님들에 의해서 잘 치료가 돼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약도 있고 무슨 거기다가 이 장치를 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급에 가셔서 부정맥 전공하신 선생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서 비타민C를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그러면 역시 비타민C가 부정맥 치료약의 효과를 대단히 도움을 주고 실제 부정맥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 겁니까? 물도 주의하라고 하면 그럼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반찬은 어떻게 먹고요?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석의 문제로 이건 물도 주의하라니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결석은요 이런 물을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이나 또는 비타민 B6 드시면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 컴플렉스 드시면서 원래 비타민C를 돌이 생기는 분은 비타민C를 안 드셔도 돌이 언젠가 생겨요. 그것까지 막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비타민C를 드시면서 드신 비타민 B 컴플렉스나 마그네슘 또 이게 많이 드신 물 때문에 결석이 생기더라도 작은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결석이 문제되는 거는요. 커질 때까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물을 안 먹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이 언제 문제돼요? 항상 땀을 많이 흘려서 소변량이 줄어드는 한여름에 결석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온다는 사실을 아시면 답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겨울 되시기 바라고 구정일 지난 2월 초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